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하이클래스 군무원에서 여러분에게 행정법 강의하는 김현철이고요. 자, 우리 1교시 때 암기를 같이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업 컨셉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1교시 때 일단 파이널 압축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같이 푸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도 계속적으로 좀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빈틈도 찾고, 그리고 문제풀이에 적응하는 훈련도 하고, 한 일석한삼조를 노리고자 마련된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정보공개법과 관련한 문제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공공기관은 자,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선지가 길잖아요. 근데 그 긴 선지를 다 읽으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선지에 이미 나는 익숙해져 있는 상태여야 하고, 거기에서 키워드를 잘 발견하면 좋은 거죠. 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개를 할지 말지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판단하는 시간은 10일입니다. 그쵸? 10일이고, 그 다음에 또 판단이 잘 안 쓴다. 그러면 한 번 또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10일 일단 청구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죠. 그러면 공개를 할지 말지 한 10일 플러스 10일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비공개 결정이 났어요. 20일이 경과했는데, 그러면 20일이 경과한 이후, 만약에 20일이 경과한 이후로 비공개 결정이 났다라고 하면 그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의 신청은 자, 20일 이 비공개 결정에서 났다. 예를 들어서 뭐 공개해줄 수도 있겠지만 공개를 못하겠다고 비공개 결정이 났다. 그러면요, 여러분 30일 이내에 요 비공개 결정이 나고 30일 이내에 뭐를 해야 됩니까?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의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또 끝나고, 자, 7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줘야 됩니다.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요. 자,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0일 동안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만약에 비공개 결정이 나와서 이의 신청을 할 거면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가 또 7 플러스 7일이 걸리는 거고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날짜와 관련된 거 좀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선지 되겠죠. 자, 2번 가겠습니다. 사립대학교, 뭐 사립대학교든 사립고등학교든 뭐든 간에 사립학교는 정부에서 주어지는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거 맞죠?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나 국비를 지원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아니에요. 국비를 지원받는 범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그 사립대학교가 운영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필요하다. 그 중에 10억을 지원받았다. 그러면 그 10억 안에서만 정보공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10억을 받았든 1억을 받았든 1천만 원을 받았든 국비가 들어가잖아요.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공공기관은 전체가 다 공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증권업협회는 여러분, 자, 증권협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요. 즉,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특수법인이 이제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데, 증권협회는 그냥 증권회사들이 회원으로 되는 그냥 사단법인일 뿐입니다. 어떤 공공성을 가진 그런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번째, 사립학교는, 자, 사립학교는 당연히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아까 2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우리가 정보공개법이라고 부르는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죠. 이게 적용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적용 대상이다 라는 말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즉시강제에 대한 문제네요. 그렇죠? 즉시강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시강제에 대한 문제고요. 자, 보겠습니다. 1번 기억번 볼게요, 여러분. 기억번. 자,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맞아요, 여러분. 즉시강제는 엄청나게 침입적이에요. 가장 침입적이죠. 우리가 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가장 침입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하기를 이행강제금보다는 대집행이 침입적이고요. 이행강제금이나 대집행보다 더 침입적인 거는 직접강제고요. 이행강제금과 대집행과 직접강제보다 더 침입적인 게 즉시강제죠. 가장 침입적인 게 즉시강제예요. 침입성의 정도를 만약에 시험에서 물어본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순서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즉시강제는 법의 근거가 있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고 신체에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즉시강제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 보면, 코로나 걸리면 그냥 묻지도 않고 처음에 코로나 초기에 우리 강제 입원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즉시강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기억번은 맞는 말. 근데 우리 좀 틀린 거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즉시강제로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즉시강제에 따른 권익침해 사이에는 당연히 비례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침입적인데 당연히 비례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즉시강제의 4가지 성격 혹은 4가지 특징, 급비보소,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자, 급박해야 됩니다. 즉시강제는 급박성, 그 다음에 비례성. 비례성 우리가 다른 말로 최소침해성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보충성, 부총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최후수단성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소극성. 자, 소극성이란 말은 어떤 좋은 상태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즉시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그럴 때 즉시강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 불이 났는데 소방도로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걷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소극적일 때만 사용하는 거다. 자, 맞는 말이고요. 디귿번 보겠습니다. 자, 불법 게임물 나오면 여러분은 영장주의 생각하셔야겠죠. 불법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에 영장 없이 이를 수거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 해당 법조항은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영장이 없이도 즉시강제할 수 있다. 즉시강제는 너무나 급박할 때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박한데 언제 영장 청구하고 언제 영장 발부하고 하겠습니까? 영장 없이 하는 겁니다.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영장이 있으면 좋겠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 있으니까. 근데 영장 없이 할 수도 있는 게 즉시강제다. 자,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시강제에 앞서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는 거 볼 수 없다. 마찬가지예요. 뭐랑 마찬가지예요? 디귿번이랑 마찬가지예요. 영장이 없어도 되는 정도로 급박한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사전통지하고 언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줍니까?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빨리 강제 입원시켜야 되는데, 저 앞에서 불이 나 있는데,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소방 장애물을 빨리 제거해야지 언제 의견 듣고 사전 통지하고 그러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미음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리을번 맞는 거고. 자,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이 이미 존재하고 벌써 틀렸죠? 네. 즉시강제에 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기본법에서 즉시강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긴 하죠. 하지만 즉시강제에 대한 일반법은 없다. 그러니까 일반법이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집행 있죠. 행정대집행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강제징수 있죠. 강제징수. 그쵸? 자, 국세징수법이라는 이름의 강제징수의 일반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강제 중에서 일반법을 갖는 건 대집행과 강제징수밖에 없습니다. 즉시강제는 일반법 없어요. 자, 그리고 개별법에 있는 즉시강제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미음번 틀렸고, 그래서 틀린 것만 고르면 아까 디귿번 틀렸고 미음번 틀렸으니까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검사 담당 공무원이 공무원 갑이 있는데 쭈루루루 해서 선박검사 증서를 교부했대요. 그리고 그런데 갑자기 선박이 화재가 발생해서 여러 명이 화재가 난 사건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국가배상이 가능할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기억번 가겠습니다. 자, 기억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번 갈게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자, 공무원의 권한행사의 혜택, 게으름이죠. 혜택으로 인해서 침해된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위 사건에서 선박 안전검사는 일반인의 인명, 생명과 안전보장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래서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최소한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익보호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익을 보호할 목적이 사익보호 목적, 사익보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최소한의 사익보호성이 있을 때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 맞는 말.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책임이 고의나 중과실일 때에는 공무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죠. 그리고 구상책임, 또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과 구상권 행사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이에 따르면 위 사건의 공무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중과실이 인정이 되죠? 중과실. 그러면 유가족은 국가와 공무원에게 선택적인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칠판 보겠습니다. 이게 판례는 이제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 같은 뜻인데 서술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고의나 중과실일 때에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말은, 다시 얘기해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고 공무원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건지 선택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선택적 청구권을 인정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니은모는 똑같은 말을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공무원 개인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다, 구상책임 모두 인정한다고 해놓고서 마지막에 선택적 배상 청구는 안 된대요. 같은 말인데. 예. 자, 고의나 중과실일 때는 가능. 근데 경과실일 때는 다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그렇죠? 경과실일 때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 인정하지 않고, 경과실일 때는 심지어 공무원이 배상하고 국가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선택적 청구권 인정 안 되고.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갑니다. 국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불법행위의 상황, 구상권 청구할 때 손해에 대한 기여 정도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신의치상 상당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그런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구상권을 전액 행사하는 건 아니에요. 전액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텐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망 승객의 유가족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자,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상심의위원회. 그럼 배상심의위원회는 필요적이에요, 임의적이에요? 그렇죠?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그러면 기역, 디귿, 리을 그쵸?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기역, 디귿, 리을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국가배상 중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아니라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피해자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에 자, 이런 것 그렇게 막 꼼꼼하게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읽다가 뭐가 나오면 돼요, 여러분? 자,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면 이건 빼박이다. 그렇죠? 서로 모순되는 신호라는 것은 자, 일로 가라고 하고 일로 가라고 하는 신호가 같이 들어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사고를 적극적으로 유발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국가배상합니다. 무조건 배상합니다. 배상 책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서로 모순되는 신호 나오자마자 여러분 서술어로 가가지고 배상 책임 인정된다? 오케이. 이렇게 가셔도 될 정도예요. 하도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는 여러분 모든 손해배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손해는 다 생명, 신체, 재산, 정신상의 손해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국가배상도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위자료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위자료 청구는 포함돼야 되겠어요? 포함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모든 손해배상에서 위자료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국가배상이든 아니든 모든 손해배상은 다 위자료는 포함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이 틀렸네요. 왜 정신적 손해배상은 뺍니까? 그렇죠? 뺄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빼서도 안 되고 뺄 이유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답은 2번입니다. 3번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점유자 및 관리자 또는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이 중첩적으로 진다. 그러면 사무기속 주체도 비용부담자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가 된다. 오케이. 맞는 말. 그 다음에 네 번째, 최근에는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는 그런 절충설이 최근 판례의 입장이죠. 그러면 면책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렇죠?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최근에 판례들은 자, 그 고속도로에 10분 전에 10분이나 15분 전에 타이어 떨어진 사건 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4번 정답 2번, 5번 갑니다. 다음 보기 중 판례가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수 임용에 대한 권리는 학생들이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학교가 갖고 있습니까? 그쵸? 학생이 아니라 학교가 갖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수 임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저 선생님의 전공은 우리 전공이 아니야. 그래서 저 선생님은 임용하는 건 우리 학습권 침해야. 그거는 학생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 학교에서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는. 그리고 여러분, 비전공자가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원고 적격 인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제약회사. 여러분, 일단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약재 급여 비급여 목록에 대한 상한 금액표의 요거 자체가 보건복지부 고시가 고시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성이 인정되는 처분입법이죠.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 이게 왜 처분입법이냐? 법률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까요? 다 당연히 제약회사. 내가 만든 약품이 여기에 포함되면 잘 팔리겠죠. 여기에 포함되면 의사들이 써줄 때 맨날 그걸 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처방전 써줄 때. 근데 안 들어가면 뭐 누가 알고서 사러 오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요즘엔 거의 병원 들렸다 약 사러 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약회사의 이익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원고 적격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두 포인트 다 알아둬야 돼요. 이게 고시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이라는 사실, 그때 제약회사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는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디귿번 가겠습니다. 담배 일반 소매인이 일반 기존업자에게 인정을 해주려면 일반 소매인인데, 내가 일반 소매인이야, 기존업자가. 근데 새롭게 일반 소매인이 나오는 거는 거리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인정이 돼요. 근데 군내 소매인은 거리 제한 규정이랑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이 군내 소매인의 경우에는 원고 적격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일반 소매인이 일반 소매인 허가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 인정하지만 일반 소매인이 군내 소매인의 허가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 인정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겠고, 리을번 가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 설립 추진, 여러 가지 이제 추진위원회가 있겠죠. 추진위 중에서 여러 가지 추진위 중에서 한 군데를 A를 선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 동의하지 아니한 그런데 여러분 선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추진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아. 근데 거기서 나온 정비구역 내 그 사업에 영향을 받을 거야. 설립 승인 처분을 받았어, A가. 나는 그 추진위원회를 원하지 않는데 A 추진위원회는 나 원하지 않아. 갑은 B가 좋아. A는 보통 건설사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뭐 롯데건설에서 만든 게 나는 싫어. 대우건설에서 대우라는 말이 좀 너무 옛날 말 같네. 자, 여러분, 대우가 뭘로 바뀌었더라? 뭐 자이로 바뀌었어. 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자이 아파트에서 하는 그 시행사가 난 좋아. 그래서 나는 여기 가입했지, 여기 가입 안 했어. 근데 여기가 됐어. 그러면 나는 그 조합원은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만 그 사업구역 내에 여기서 중요한 말은 토지 등 소유자라는 말이야. 토지 등 소유자라는 말. 토지 등 소유자라면 그 조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조합원으로 가입 안 돼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없다? 있다. 내가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기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 있어 라고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니은과 리을, 이거 개수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쵸? 그러니까 두 개로 가셔야죠, 여러분. 두 개.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소위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물이 완료되었어도 그 이격거리 조금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떨어져야 되는 그 공간이 조금 위반했다고 해서 몇 센치 위반했다고 해서 건축물 다시 허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원상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 소위 인정하지 않았죠.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배출시설이 다 철거돼서 다시 가동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 물론 이익이 남아있으면 다 철거되어서 가동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익이 남아있으면 소이익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 공장 설립과 관련한 판례에서는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취소 처분이 나와야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손해배상 소송은 여러분
효력과 상관없이 위법성만 다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취소 처분이 없다고 해서 취소 처분의 위법성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이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자, 원자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우리가 부분허가라고 얘기하죠. 부분허가, 부분인허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인허가는 본허가가 나오면 그 본허가에 흡수돼 버리죠. 흡수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본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분허가도 당연히 처분성을 갖습니다. 소외 대상이 돼요. 근데 본허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본허가가 있잖아. 본허가가 있으면 그 이전에 있었던 사전 승인 처분은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본허가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없는 걸로 어떻게 소를 제기합니까? 소이익을 잃게 된다. 자,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 맞는 거 찾는 거니까 4번 가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이 취소가 되면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그러니까 어차피 사용검사 처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입주를 했거나 사람들이 입주 예정자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도 하자가 있고 저기도 하자가 있어. 그러면 사용검사 처분을 취소해야 되겠다? 안 되는 거죠. 이미 사용검사 처분이 나서 건물이 다 완공이 다 끝났어. 이제 사람들이 입주만 남은 상태야.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민사상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하겠죠. 하자보수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용검사 처분을, 그리고 사용검사 처분은 여러분 에서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건설사가, 건축사가 자, 이제 우리가 이거 건축을 끝냈고 이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행정청에 딱 보니까 그래, 니네 뭐 법에 맞게 했네, 오케이 했는데도 하자가 있어. 그러면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그 하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자에 대해서 자, 다퉈야 되지. 그 이전에 있었던 사용검사 처분을 취소를 구할, 무효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최근에 와서 잘 나오는 판례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7번. 사정 판결입니다. 사정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하는 거예요, 기각하는 거예요? 그쵸? 원고의 청구가 있으면 원래는 인용해야 되지만 사정 판결은 기각하는 그런 특이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사정 판결 1번 보겠습니다. 법원이 사정 판결을 함에 있어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 줘야 된다. 맞아요. 원고는 억울하죠. 내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 때문에, 공익상의 이유 때문에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원고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원고가 입게 될 손해나 그리고 배상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배상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취소 소송의 법원에서 배상을 해주는 건 아니고 조사까지도 해줘요. 조사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소송 비용은 누가 내는? 원래 기각 나오면 원고가 내야 되거든요. 근데 기각 나왔다 하더라도 원고의 말이 맞는 상태니까,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는 상태니까 소송 비용은 피고가 냅니다. 그렇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2번 갑니다.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사정 판결은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직권으로도 가능해요. 3번 가겠습니다. 당연 무효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여러분 무효는 사정 판결 안 되죠. 무효는 인정사정 봐줄 거 없는 거죠. 중대 명백한 하자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정 재결이 있고 사정 판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심판에서는 사정 재결이라고 부르고 행정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하죠. 사정 재결은 무효만
안 되고 사정 판결은 취소만 된다. 이렇게 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결과적으로 무효는 사정 재결에서도 안 되고 사정 판결에서도 안 되죠.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사정을 봐주는 일은 없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3번. 4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정 판결할 수 있다. 이거 틀렸네. 정답은 3번. 4번. 사정 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지만, 그러니까 이게 위법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사정 판결을 한다는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건 적법하다는 거야. 그쵸? 위법하다는 거죠. 위법하다는 겁니다. 자, 그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 때문에 인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판단은 판결시 또는 이 판결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게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맞는 말입니다. 4번. 자, 8번 갈게요. 자, 8번 가겠습니다. 무효등 확인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재건축 정비 조합 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 계획. 이거 우리 1교시 때 막 암기했던 것들 중에서 나온 거죠, 이거. 사업시행 계획안이 조합 총회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뿐, 자, 무효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업시행 계획이든 조합 설립 인가처분이든 관리처분이든 계획이든 간에요. 이것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분이 되는 거예요. 특허나 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처분을 다퉈야지 총회 결의를 다툴 이유는 없는 거죠. 그쵸? 없습니다. 그래서 총회, 여기서 이제,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확정된 경우. 사업 시행 계획이 확정됐다라는 것은 이미 인가고시 되었다. 이미 처분으로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총회 결의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뿐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하여 아니죠.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구해야 되지 총회 결의를 다툴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그쵸? 이미 사업 시행 계획이 완성이 된 상태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제3자의 소송 참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다 인정돼요. 왜 안 됩니까? 인정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전제사관 아시죠? 전제사관. 전제사관이 뭐냐면 취소 소송에서는 되는데 무효에서는 안 되는 것. 4가지입니다. 자, 행정심판, 전취주의. 취소에서는 취소 소송에서 인정하는데 무효 소송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번째, 제소기간. 취소 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이 필요한데 무효에서는 어차피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언제든지 소송 제기해도 돼요. 내가 확인받고 싶을 때.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안 돼요? 사정 판결. 안 되죠. 그 다음에 간이 뭐냐면 간접강제. 간접강제. 이 4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4가지만 외워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4가지 빼고는 다 취소 소송에서 되는 거는 무효에서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취소에서는 되는데 무효에서 안 되는 것들은 이 4가지예요. 4가지. 전제사관. 한자성어 외우듯이 외우세요. 전제사관. 자, 그러니까 제3자의 소송 참가 되나? 무효에서도 되나? 취소에서는 된다고 내가 배웠는데 무효에서도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되는 거야. 왜? 취소 소송이 기준이니까. 모든 소송의 기준은 취소 소송이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3번 가겠습니다.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당의 행정청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되지만, 그쵸? 이거 간접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간접강제는 안 돼. 간접강제는 안 돼. 자, 그러면 3번이 맞는 말이네. 아시겠죠? 3번이 맞는 말이에요. 간접강제는 무효에선 적용이 안 돼. 4번, 무효등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취소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죠. 근데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근데 명백하게 전 취소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이렇게 얘기하면 취소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명백하게 밝혔잖아. 그러면 안 돼. 취소가 못 들어가. 근데 명백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죠. 그렇죠? 자, 어쨌든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되셨죠? 자,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9번. 9번, 1번 보겠습니다. 1번,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의 유형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맞아요.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여기서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민중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세 개 민중소송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이익과 관계없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게 민중소송이잖아요. 그래서 주민, 투표, 그 다음에 선거, 뭐 당선,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다 민중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민중소송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민소송의 유형으로 제기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2번 갑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자, 그렇죠. 여기서 키워드 나왔죠.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이런 게 민중소송이죠. 자, 그쵸. 이거 우리 민중소송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이 2번은 민중소송의 정의를 아주 정확하게 법에서 그냥 긁어가지고 와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쵸. 민중소송은 객관소송이고요. 그쵸.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자, 우리가 크게 행정소송을 주관과 객관으로 나눴을 때, 주관소송이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객관소송이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맨날 앞글자를 따서 항당, 민기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렇죠? 자, 그 중에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자기를 위한 소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소송이다. 맞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민중소송은 국민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민중소송은. 자, 기본적으로 민중소송과 이 기관소송, 이 객관소송은요, 어떤 원칙을 갖고 있냐면 법정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놓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민중소송은 국민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놓은 대상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4번 가겠습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소송. 제가 이 세 개의 키워드만 있어도 여러분 민중소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키워드가 2개나 있죠. 주민도 있고 투표도 있고. 그럼 백발백중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민중소송에 해당이 됩니다.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총 9문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네, 여러분 민중소송까지 9번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나머지 10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문제를 맞췄는지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맞히면 기분은 좋겠지.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시험 직전에 얼마나 내가 빈틈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는 맞히고 틀리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를 내가 문제를만 읽고 정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그 포인트를 나는 암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문제풀이 수업을 듣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잘 분석해서 다음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문제에서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들 혹은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잘 정리하는 복습을 꼭 해야 돼. 문제풀이 수업은 복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거가 안 돼. 그러면 그냥 내가 푸는 거죠. 여러분이 푸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저 선생님처럼 풀 수 있나? 풀고 있나? 이거를 확인하고 훈련하는 복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시간에 10번부터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